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위력적인 무기를 하나 꼽으라면 단연 우크라이나군이 운용 중인 M14의 하이마스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언론이 게임 체인저라고 표현한 무기 가운데 상당수가 호들갑으로 끝났지만 하이마스만큼은 정말로 큰 활약을 했는데요. 일종의 미사일 발사대인 하이마스는 227mm GPS 유도용 M30 시리즈 GMLRS 로켓 6발을 발사할 수 있는데, 이 로켓은 사거리가 80km에 달하고 10m 이내의 정밀성을 갖추고 있어 러시아가 장악한 공항이나 기지들을 타격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군은 탄약고와 작전 지휘소 등을 사거리 밖으로 후퇴시킬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병참 지원은 더욱 어려워졌죠.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하이마스를 도입함으로 러시아의 후방 타격이 가능해지면서 자국 병력을 보다 더 전진 투입할 수 있는 등 큰 이점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이마스를 탑재한 GMLRS 미사일은 보시다시피 명확한 사거리에 한계가 있는데요. 80km에 불과한 사거리로는 러시아 본토나 크림반도에 위치한 핵심 요충지를 타격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러시아군의 침투에 대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핵심 보급로인 케르치 대교를 차단시켜야 하고, 또 러시아 주요 함정들이 최근 흑해함대 모항인 세바스토폴에서 연안의 다른 러시아 항구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긴 사거리를 지닌 타격 능력이 필요로 합니다. 즉 기존 GMLRS보다 더 긴 사거리의 미사일이 필요한 것인데요. 바로 에이테킴스라고 불리는 육군 전술 유도탄도 미사일이 그 주인공이죠. 흔히들 에이테킴스와 하이마스를 유사체계로 혼동하곤 하는데, 에이테킴스는 발사대가 아닌 미사일로 하이마스와 M270 MLRS 발사대에 탑재되는 미사일입니다. 227mm에 불과한 현재 우크라군 하이마스의 주력 로켓인 GMLRS 대비 에이테킴스 미사일은 구경이 무려 610mm에 달하고 전체 중량은 1670kg, 또 길이도 4m에 달하는 거대하고 무거운 미사일인데요. 당연히 유도로켓 따위와 위력 자체가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합니다. 같은 GPS 기반 유도 방식이라 하지만 에이테킴스는 로켓이 아닌 탄도미사일로 마로 꽂히는 속도로 인해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신속한 타격이 가능하고,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요격이 까다로우며, 여기에 사거리는 GMLRS 대비 무려 4배에 달하는 300km에 이릅니다. 지금 하이마스가 게임 체인저라면 에이테킴스를 탑재한 하이마스는 게임 피니셔라고 말할 수 있죠. 이처럼 위력적인 성능이다 보니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꾸준히 수차례 대놓고 미국의 에이테킴스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만 3번에 걸친 요청이었죠. 만약 우크라이나에 에이테킴스가 들어가게 된다면 더 이상 러시아군에게 확고한 안전지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모든 우크라이나 내 지역뿐만 아니라 러시아 본토까지 에이테킴스의 사거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지금도 러시아가 사거리 80km의 유도탄 따리에 자국 탄약고를 후방으로 빼고 있으니, 만약 사거리 300km의 탄도탄 핵림인 에이테킴스가 들어오게 되면 탄약고를 최전선에서 300km 가까이 후방에 위치시켜야 하므로 보급에 상당한 애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도 운송수단 부족으로 군수 지원이 원활하지 않던 러시아이기도 하고요. 이에 전미 육군 유럽사령관 벤 호지스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있어도 쓰지 못할 핵무기보다 실질적으로 적의 치명성을 줄 수 있는 에이테킴스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더 필요한 무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은 정작 하이마스와 M270 발사대는 지원해주곤 오히려 가장 핵심 미사일인 에이테킴스의 지원은 꾸준히 거부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발사대가 좋으면 뭐하겠습니까? 거서 나오는 게 로켓으로 그 한계가 있으니 이는 뭐 안고 없는 찐빵이나 매한가지인 것이죠. 더욱이 점차 러시아가 GMLRS에 대한 대비책을 갖춰나가고 있기도 하고요. 현재도 여전히 미국은 에이테킴스 지원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처럼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미국이 말하고 있는 지원 거부 이유는 확전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즉 사거리가 대폭 늘어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손에 들어가게 되면 혹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도 있어 자칫 세계 3차 대전으로도 번질 수도 있다는 게 미국의 입장인데요. 미국의 말도 일리가 없진 않지만 사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에이테킴스 지원 거부가 사거리 증대로 인한 확정 우려 때문만은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에이테킴스급의 사거리를 지닌 영국의 스톰 섀도우 공대지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고 현재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월 12일 우크라이나는 스톰 섀도우를 발사해 러시아 제35 제병연합군 사령부를 정확히 타격했고 결국 세르게이 구라치프 소장을 비롯한 여러 명의 러시아 고위 장교들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또한 6월 22일에는 헤르손주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보급로인 총가르다리를 스톰 섀도우 미사일로 타격해 명중시켰으며 7월 11일에는 러시아 올렉초코프 중장이 위치한 58군 예비지휘소를 스톰 섀도우가 타격해 초코프 중장을 사살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명중률 100%에 달하는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죠.
물론 공중에서 발사하는 스톰 섀도우가 차륜형 발사대인 하이마스에서 운영할 수 있는 ATACMS 대비 기동성과 운용성이 떨어진다 할 수 있지만 사거리만 놓고 보면 250km에 달하는 스톰 섀도우가 결코 ATACMS에 밀리지만은 않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ATACMS의 긴 사거리 때문에 확전될까 우려하여 줄 수 없다는 건 사실상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ATACMS를 주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알고 보면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하면서도 심각한 문제이죠. 바로 지원해줄 수 있을 만큼 수량이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미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22일 기사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ATACMS를 보낸다면 다른 분쟁 가능 지역에 대한 심각한 수량 부족 문제를 가져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미안한데 우리도 몇 개 없어 라는 것이죠. 군사 매체 ARCIC에 따르면 2007년 미 육군은 비용을 이유로 ATACMS 프로그램을 종료했으며 따라서 더 이상 새로운 ATACMS를 신규 생산할 수 없고 남아있는 재고를 수명 연장하는 것만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와 관련 ATACMS는 생산 시작 이후로 4,000발이 만들어졌으나 그중 많은 것들이 이미 미국의 전투, 훈련, 시험에 주기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최소 1,750개 정도는 10년 동안 많은 동맹국들에게 팔려나갔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보유 수량이 1,000개도 채 되지 않는다는 설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이죠.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우크라이나는 이미 영국에서 스톰 섀도우를 받았으니 ATACMS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상한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으니 사실상 자국 보유 수량이 얼마나 부족한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ATACMS의 수량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는데요. 2017년 하이마스 도입 승인을 허가받은 폴란드는 약 6년 만인 2013년 6월 4대의 하이마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당초 인도받기로 한 61개의 ATACMS는 아직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리투아니아, 모로코, 대만, UAE, 호주 등 많은 국가들의 ATACMS를 구입하기 위해 쩐을 장전해 놓았지만 정작 미국은 자국의 필요 수량도 생산하지 못해 골머리를 썩고 있는 중이죠. 이에 수많은 서방 국가들은 미국산 ATACMS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무기가 있는지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형 ATACMS, 즉 KTACMS의 주가도 치솟고 있는데요. 최근 폴란드의 행보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포를 구입함과 동시에 KT즘2를 함께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9일 폴란드의 옐츠 차대와 통합되어 출고된 한국의 천무 발사대에는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기존 한국군이 운용하던 천무 발사대와는 다른 새로운 신형 발사대가 장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신형 발사대는 그동안 고정형 발사 포드에서만 사용되었던 KT즘 미사일을 이동형 발사대에서도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U 발사대로 하나가 새롭게 개발한 KT즘2 전용 발사대입니다. 브레이킹 디펜스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는 K239 천무 발사대와 함께 239mm 유도 로켓 그리고 사거리 290km에 달하는 600mm KT즘2 전술 탄도 미사일을 포괄하는 탄약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요. 사실 어쩌면 폴란드가 천무를 선택한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KT즘2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ATACMS의 생산 공정이 이미 2007년도에 끝나버린 미국과 달리 한국은 세계 최고의 무기백화점답게 KT즘에 대한 생산 및 개발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해왔으며 현존 가장 현대화된 무기체계로 화력 역시 기존 ATACMS 대비 훨씬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력에 미쳐버린 한국군에서 애당초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니까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요. KT즘2는 서방 진영은 물론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신기한 놈인데요. 러시아와 미국이라는 미사일 초일류 국가들의 우수한 장점들을 흡수하여 자신의 기술로 승화시킨 한국이 각잡고 만든 미사일답게 KT즘2는 아주 강력하고 독특한 무기체계입니다. KT즘1이 지하 관통을 위한 무거운 관통 탄두를 갖췄다면 KT즘2는 집속탄으로 불리는 이중 목적 탄으로 개발되었는데요. 보다 가벼운 DPICM 탄두를 사용하므로 사거리가 290km로 늘어난 데다 10에서 50m의 CEP를 갖는 ATACMS에 반해 KT즘은 무려 3m 이하의 CEP를 가졌고 거기에 스쿼드 방식까지 채용했는데 이러한 GPSU도 DPICM 탑재 전술탄도 미사일을 서방 진영에서 구하려면 그 선택지가 오직 KT즘2뿐입니다. ATACMS는 성능과 납기는 둘째치고 미국 의회에서 DPICM탄 탑재형을 수출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KT즘2에는 국내에서 개발된 K221 자탄을 탑재해야 한 DPICM형 탄두를 지니고 있는데 K221은 ATACMS의 자탄 M74보다 10년 뒤에 진보한 기술로 미국 실험 당시 한 발의 위력이 너무나 강력해 미국이 괜히 불발류를 꼬투리 삼아 개발을 막으려 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DPICM탄은 모탄 안에 자탄이 포함된 이중 목적 탄으로 자탄이 쏟아져 나오면서 광범위한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데다 현실적으로 노출된 부대는 방어가 불가능하며 제공권을 상실한 상황에서도 거의 전폭기 수준의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그야말로 화력급 한항 무기라고 할 수 있죠.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고 있는 155mm DPICM 탄이
현재도 놀라운 위력을 보이고 있는데 600mm KT즘2 탄도탄 속 수백 개의 자탄은 말할 필요도 없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특히 K221 자탄은 특수한 나팔형 라이너를 통해 100mm 두께의 아변 장갑판을 관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한 KT즘에는 국내 고유의 GPS 항법 장치를 장착하고 있어 해외 수출 시에도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한국 육군이 미국에서 도입한 ATKMS 퇴역에 발맞추어 KT즘2 개발을 추진할 당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힌 것이 바로 군사용 GPS였습니다. 당초 탑재가 고려된 미국산 GPS는 M코드 수신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 미군 기지로부터 암호를 받아와야 했고, 이는 전시 국가인 한국에게는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에 한국은 GPS 제밍에 대항할 수 있는 국산형 항제밍 GPS 항법 장치를 개발해야 했고, 결국 개발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KT즘2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죠. 한국이 가입한 MTCR 미사일 통제 체제에서는 사거리 300km 이상, 탄두 중량 500kg 이상의 탄도미사일 수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KT즘2의 최대 사거리는 290km로 탄두 중량은 500kg에서 약간 모자란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딱 맞출 수 있다는 것이 사실 더 무서워요. 그리고 그 KT즘2가 천무에서 운용된다는 것도 수출에 있어서 굉장히 메리트인데요. 하이마스가 좋다는 건 이미 세상 사람들이 다 알죠. 그런데 천무에 비해서 하이마스는 귀여운 무기입니다. 보급형 하이마스보다 천무는 화력이 2배나 더 강력하기 때문이죠. 굳이 하이마스를 보급형이라 말한 이유는 태생 자체가 화력보다는 기둥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마스는 해외 파병 임무가 많은 미국의 작전 수행 특성상 빠른 수송과 전개를 위해 C-130 수송기에 딱 맞는 사이즈로 제작이 되었던 터라 화력의 핵심인 발사 로켓 모듈이 한 기만 장착되어 있는데요. 하이마스라는 이름 자체가 고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을 뜻하죠. 천무는 2개의 포드를 장착해 하이마스 대비 2배의 화력을 갖췄고, 차륜형으로 M270 대비 더 뛰어난 기동성을 갖췄습니다. 거기다 GPS 유도형 DPICM 탑재 탄도탄을 운용할 수 있는 전세계 유일의 무기체계이니 앞으로 명단 받아놓고 수출만 하면 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DPICM 집수탄에 대해 비인도적 무기다, 끔찍한 살상 무기다라며 개발 및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난 제 영상에서도 한국형 DPICM탄 개발사에 대해 소위 국뽕을 느끼기에는 옳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물론 그 의견도 존중합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인도적인 무기란 것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끔찍하지 않은 살상 무기란 것이 있긴 한가요? 보낼 땐 보내더라도 편안하게 보내야 한다는 건가? 물론 무분별한 민간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염두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불발률 1% 미만의 DPICM탄을 개발해내었습니다. 그래도 또 모르죠. 인권을 중시하는 몇몇 국가들이 3-3-5 모여서 이제는 불발률 0.5%로 낮춰야 한다라고 할 수도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국가들 대부분이 핵보유국이라는 거, 알고 보니 핵무기가 인도적인 무기였던 것일까? 우리도 그 인도적 무기 좀 가져보자. 집속탄의 위력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와 같이 주변국 대비 병력수에서 열세인 국가들에게는 DPICM만큼 효과적인 무기체계가 또 없는데요. 한국은 중국의 인해 전술로 인해 통일을 눈앞에서 놓친 슬픈 역사가 있는 국가입니다. 똑같은 일을 또 당하지 않으려 한국이 CCW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기도 하고요. KT즘2 개발에는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하지 2번은 안 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적의 인권도 소중하다. 그러나 내 인권은 더 소중하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